변호인이 몰랐던 아주 궁금한 이야기 아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포스터 한 장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영화입니다. 네, 한국 영화 사상 33일이라는 최단 기간의 1000만 관객 돌파, 한국 영화의 흥행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영화 변호인입니다. 오늘 저희 아궁이에서는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변호인의 1000만 흥행에 관한 또 여러 가지 비밀들에 대해서 아궁이 프로 좀 활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죠? 네,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의 이철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별명이 시사계 아이돌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 오늘- 약간 시사계 백일섭 씨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네. 1000만을 돌파한 영화가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33일이라는 정말 짧은 기간 아니에요. 예. 네, 이철희 소장께서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영화로 봤는데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은 거의 안 났어요. 영화 보면서. 아. 그 영화가 영리한 점이 그거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네. 좋은 영화다 이렇게 해서 봤고 그리고 그 영화 보면서 저는 제가 살았던 시대, 그 8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그 시대가 떠올리긴 했습니다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떠오르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변호를 받고 싶은 시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부터 막상 보고 나니까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의로운 한 개인이 어떤 불의에 맞서서 커다란 국가 체제나 이런 거에 맞서서 결연히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시나리오도 너무너무 잘 짜여진 아주 웰메이드 영화다. 제가 양석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걸 투영한 게 아니냐는데 본인은 이 영화를 20년 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은 그냥 1980년대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한 그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 시대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건 연대기적으로가 아니라 한 인물을 통해서 돌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양석 감독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거기서 말하는 상식이라는 건 명대사죠. 국가가 국민입니다. 그런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염원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고요. 감독이나 제작사나 우리 뭐 이철 소장님 같은 경우나 거의 다 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노무현 안 보였다, 색깔을 뺐다. 또 그게 오히려 흥행의 요건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 영화는 누가 봐도 노무현이고 변호인이에요. 또 누가 봐도 그 선배 변호사는 김강일 변호사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게 그런 포인트가 노무현을 모티브로 안 했다면 이 영화 절대 1000만 넘어가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동우 씨? 지금 그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난했던 고시생 시절에 막노동 해가면서 적은 돈 받고 그런 시절이 꽤 길었었죠. 실제와 180원씩 받고 이랬다고 네, 하는데. 그건 이제 실제와 허구를 이제 교묘하게 섞은 건데요. 예. 사실 노 대통령이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예. 농협의 시험 응시했었거든요. 예. 근데 떨어집니다. 예. 조금 자기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원래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어릴 때 별명이 노천재였거든요. 공부를 대단히 잘했었다고. 그런데 떨어졌고 그때 다 자기 형들이 도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이 집안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울산에 이제 막 우리 공장 막 지을 때인데 막노동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거죠. 예. 일당 180원 받고. 그리고 극 중에서 그 송강호 씨가 세무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에 돈을 잘 벌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 부산에서 넘버 3 정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산 상고 출신이니까 예. 그걸 좀 이용을 많이 했던 거죠. 회계의 밝은 영화에 나오죠. 얘가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에 판사로 시작한 거죠, 사실은. 판사로 시작했는데 원래는 판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랑 우리 다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을 알지만 판사하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를 했다가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와서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된 거죠. 부산에서는 꽤 그 날려줘요. 영화에 보면 자루에 막 돈 쓸어 담고 막 그런 네. 진짜 명함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실제로 명함을 그렇게 돌렸다고 해요. 아, 진짜로. 네.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도 명함을 돌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현직 변호사로서 나이트클럽까지 가서 명함을 돌리고 욕 하는 많이 것은 먹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배포로는 어떤 뭐 자존심 이런 걸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본인이 판사를 놓고 이미 세무 전문 변호사로 나설 때 자존심은 이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계속 고집을 했고 그게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대단하다, 뭐 별종이다 이런 별명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성격은 되게 깡다구 있고 단골 기질 같은 게 좀 있어요. 재판장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거예요. 내는 다리 꼬는 게 편한데 와! 뭐 이렇게 이야기를. 권양숙 여사가 도도하고 이지적이고 1년 동안 팽하고 다닌 거예요. 사법고시가 되자마자 혼인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일단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청문회 스타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직접 던졌다. 전직 국가 원수한테. 예의가 저렇게 강단이 있는 국회의원도 있구나.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또 존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이때 좀 터져야 될 때 빵 터지거든. 아니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별명이 뭐 이단하다, 뭐 별종이다 이런 별명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초등학교 때 별명이 뭐 키가 작아서 돌콩. 돌콩이 뭐예요? 작은 작고 단단한 사람이란 뜻인데. 제가 네. 돌콩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철이 소장님은 이제는 좀 큰 콩이 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노천재 이렇게 했는데 노천재, 아. 그때도 성격은 되게 깡다구 있고 좀 튀는 성격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 산학금을 못 내가지고 어머니가 예. 와서 이제 나중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안 된다 지금 내라 이러니까 그냥 뭐 아이고 여기 없으면 학교 없나 이러면서 그냥 어머니 손잡고 뛰쳐나와서 독학으로 욕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감이 너는 공부 잘해서 나중에 깡패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초등학교랑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예. 항상 평가가 양쪽으로 나오는 게 아, 그 하나가 거기요? 자 머리는 좋다. 네. 뭐 두뇌가 두뇌 명철하다. 이건 명석하다. 항상 있어. 근데 불안하다. 뭐 튄다. 반항적이다. 그다음에 비타협적이다. 독선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근데 같이 어렸을 때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꼭 앞에 뭐뭐는 좋으나 하고 꼭 뒤에 강한 걸 쓰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게 어른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요. 공부만 잘하면 거의 모든 게 용서가 됐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기록부에 쓸 때 얘가 공부를 웬간히 한다 그러면 다 그냥 접어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건 매우 좌충우돌했다고 저는 그게 보여져요. 뭐냐면, 네. 그게 뭐냐면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 같아요. 근데 김갑 선생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어렵지 않은 사람 없었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 근데 유독 그 양반만 더 그랬단 말이야. 그 의식했어. 근데 그게 가난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중학교 1학년 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는 말을 쓰거든요. 예. 택도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이승만 택동령이라고 쓴 거예요. 택동령이? 아, 택도 없다 할 때 택을 갖다 붙여서 택통령? 대통령이 아니고 네. 중학교 1학년이 대통령에 대해서 택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 가난한 문제라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방골기질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 그 글짓기 하라고 그랬는데 끝내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형에 대해서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부산대에서 나왔죠? 부산대 나왔는데 유일한 대학생이어서 마을 송사든가 뭐든가 다 이 양반이 했었어요. 대학생이 대학생이. 송사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 친구들하고 그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시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귀담아 이렇게 다 귀동냥을 들었다는 들었구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듣고 또 가난에 대한 이런 게 중첩돼가지고 아마 그런 또 방골기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사 시절엔 그 뭐 좀 시류에 편승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늘 다른 사람들 하듯이 그랬던 그런 모습도 있는데 판사 시절은 어땠습니까? 판사 시절 오래 안 해가지고요. 1년을 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변호사들이 밥 사잖아요. 예. 되게 이제 옛날에는 판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당연한 관례였어요. 다른 사람들 하듯이. 예. 그때 그렇게 영감님 하니까. 그렇죠. 그때 영감이라는 용어를 썼죠. 네. 근데 그러게 이제 올려 다녔었는데 그것만 보면 그냥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물이죠. 네. 속물 법관이라고 봐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와중에 뭐 굳이 찾으면 왜 또 다른 점이 없었겠습니까만은 찾아보니까 이 서민들과 관련된 재판은 굉장히 관대하겠대요. 생계형 문제. 생계형 뭐를 훔쳐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를 쓴 걸 보면 기본적인 정서 자체는 아까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처럼 서민 지향성 같은 게 몸에 이게 이렇게 체화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득권 계층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거는 저는 뿌리 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상고 고졸 출신이 사실은 변호사 내지는 뭐 법조계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고. 그런 워낙 끼리끼리 분이 우리나라에 문화가 또 계신가요? 굉장히 강한데고 왜? 네, 고졸 출신이 이렇게 많죠. 없진 않아요. 법조계에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않은 사회에서 거죠. 사실은 그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자기가 공부해서 그렇게 신분의 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없진 않은데 근데 이제 뭐 워낙 그 자기가 법원 이런 법원 직원, 행정처 직원들도 뭐 재판 기록 열람하러 가면은 없다고 무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인 면이 있고 되게 솔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서 그걸 쓰는 방식도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트 자기 거 하나 사고 나 88 올림픽 요트 선수로 나가겠다. 요트도 사고 아들도 하나 사주고
호연지기를 길러라. 그러면서 둘이가 싹 부산 수영만을 같이 다니고. 사실은 그게 보통 사람이 내가 워낙이 사회적 지위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 남들 눈이 무서워서 사실 못할 부분도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프리했던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요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을 기억할 때 여러 가지 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권양숙 여사를 때렸다는 것도 있어요. 닭소리 해먹은 것도 보통 양이 아니라 이게 범죄에 가까운 양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 모든 얘기들이 자기 입에 나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부인을 때렸다고 본인이 네, 고백을 나와요. 본인이 그 여보 나 좀 도와줘에서 못 참고 이거 나와요. 자기 자전의 에세이에 공개 연설에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이게 정신. 뭐냐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죠. 나의 허물까지 나의 그 감추고 싶은 것까지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후의 정치 과정도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아주 드물고 유별난 그런 캐릭터인 거죠. 이거는 사실 그냥 짐작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어떤 돈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벌고 그러면 다른 대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저는 노 전 대통령도 정말 자루에 정말 돈을 막 발로 밟아서 넣을 정도로 벌면서 뭐 정말 그래서 요트까지 가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돈, 내가 그렇게 정말 갖고 싶었던 그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그거를 막상 성취하고 나니까 이것도 사실은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 즈음에 그런 허탈감이나 그런 약간 공허함을 느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사실 저는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본인이 세무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분이 세무 변호사로 많은 돈을 벌어놨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는 거를 결심할 수 있었던 건 아니냐. 이건 조금 비하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적어도 이분은 자신이 그만큼 쌓아왔는데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목도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걸 놓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이거 있는 것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요. 돈을 좀 어느 정도 벌면 충분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돈을 크게. 욕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내가 충분하니까 이걸 놓고 딴 데로 간다? 이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저는 제일 와닿던 말이 그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 왜 이걸 안 지키냐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소박하게 접근한 사람이에요. 나는 법을 배웠는데 왜 이게 법대로 안 되느냐. 이 고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접견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에 본인이 답을 하다 보니까 그까지 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비일비재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규정하는 최고의 저는 그 속성은 또 하나가 그 실용주의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분은 그 뼛속까지 사실은 실용주의자고, 그러니까 그걸 세무도 해봤고, 상고도 나와봤고, 실질적인 어떤 그 경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막혀있는 고리를 푸는,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가 가장 실질적인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